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기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장 코스피가 과연 이 박스피, 답답한 박스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틀 연속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8만 원에 딱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코스피는 2,800선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피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을 맞이할 수 있겠죠.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 네. 경기 동향의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는 물류업체 페덱스의 실적 발표도 네. 있습니다. 과연 경기 동향을 어떻게 예측을 할지 그리고 2분기 국내 증시의 가늠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의 마지막 네. 주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저희와 함께 또 잘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하반기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일부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 해법 찾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적 기대감으로 잘 가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투자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과 함께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출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2분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HMM이 2천억 원 규모의 사무 전환사채 청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운료의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해운 관련 기업들은 괜찮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 주간증시 온에서 6월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투자 전략 잘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해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추진했다라는 소식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뜨거웠죠. 거기에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캐나다도 이제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단 전일 온타리오주 총리는 중국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낮은 노동 기준과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단체들도 정부의 강력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운송되는 중국산 전기차 수는 지난해 4만 4천 대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어지고 있는 무차별 관세에 중국은 우선 유럽연합과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고세율의 관세가 진행이 되면은 모두에게 출혈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선에서 함께 타협을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 전해진 소식이죠.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애플의 인텔리전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벌써 난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AI를 탑재한 아이폰이나 애플의 디바이스 출시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데이터 보안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유럽에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AI법은 올해 12월부터 CCTV 안면 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와 같은 고위험 AI 규제를 시작으로 내년 5월부터는 일반 목적의 AI 모델의 보고 의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2027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내년 5월부터는 오픈 AI나 구글 또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은 메타와 함께 손을 잡고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AI 스타트업인 엔소로픽과 같은 다양한 업체와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에게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온디바이스 AI를 출시하고 있는 삼성 쪽에는 대려 호재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디바이스를 놓고 최강자의 자리에는 누가 오르게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오픈 AI가 이번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록셋을 본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회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그대로 흡수한 것은 이번이 첫 차례인데요. 일단 록셋 같은 경우는 과거 페이스북 임원들이 출시한 스타트업입니다. 기업 고객에게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픈 AI는 B2B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주말 사이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챗 GPT-5와 관련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1년 반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일부 분야의 지능은 박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 혹은 2026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빅테크, 특히 AI 관련 사업들의 모멘텀이 약간은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으로 3%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결국 밀려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놓고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무어헤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까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고 평가했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월가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를 연말까지 5,600으로 예상한다라고 예상치를 제시했고요. 그중에서도 하반기 저평가된 컨텐츠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월가의 조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25%의 상승 여력이 있는 디즈니를 콘텐츠 안에서도 최선호주로 꼽아줬는데요. 이 하반기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전히 디즈니에 대한 입장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안에서는 쉐브론이 가장 선호주로 꼽혔는데 향후 1년 안으로 주가가 20%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 글로벌 이슈 어떤 걸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보인 반면에 다우 지수는 차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며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이날 역시 엔비디아로 향했습니다. AI와 반도체 투자를 위한 기술주의 인기가 약간 주춤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의 본격적인 조정 강세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 150%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 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9주 만에 하락하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틸엔에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안 관계의 악화 속에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앞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 가격지수는 최근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발표된 미국의 5월 주요 물가지표가 연이어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PCE가 둔화되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기술주가 단기 조정을 받는 가운데 과열 수권에 대한 우려가 실적 발표 후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우선 이거래일 연속 3% 이상씩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기술주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증시?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주춤한 흐름 속에 보합권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경기지표 둔화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권을 가져오며 3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박스핏 탈출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5월 물가지표 둔화에 이어 손해판마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모멘텀이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스권을 뚫으려면 외국인의 투자자의 매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이 약 1조 원을 순매수하며 3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 역시도 순매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의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1% 이상 내리면서 2주 연속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2차 한지 업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이 코스닥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최근 6월 들어 증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며 대형주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의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았던 날이 실거래일인데 이 중 3번이 6월에 발생한 만큼 차이점이 뚜렷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경우 빅테크 쏠림 현상에 따른 매물 출회 가능성이 염두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시의 경우도 엔비디아가 잠시 주춤하는 동안 수단매에 따라 나머지 업종들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소외된 중소형주의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PC 물가지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굵직굵직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좀 쉬어가는 움직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장 김정석 과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어쨌든 미국 증시 기술주의 약세로 인해서 주초 출발 같은 경우에 기술주의 부담감, 차익 매도 물량에 대한 언급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소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소외된 업종을 위주로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할,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벤저민 투자연구소 실리스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또 오늘 장 출발 전에 또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현경이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삼성전자, SK, LG 등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미국 출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에 따라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레거시 디램의 수익성 또한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는 26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2분기 반도체 기업들 또 한 번의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6월이 마지막 주이고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기 바뀔 때마다 늘 삼성전자 실적 앞두고 나서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을까? 실적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면서 이제 좀 사봐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김덕호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약간 이제 흐름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들을 보았을 때 엔비디아 이 주가는 조금 주춤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지 아니면 같이 조금 조정을 받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했던 네. 원인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시총 1위를 달성한 게 그렇게 오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10위권 내로 들어선 것도 지난 2월,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모습이 업텐션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시총 2위를 차지했던 게 이제 6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뛰어넘었다. 이거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AI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의 시장 성장성을 절대 의심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랑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난 6월 10일에 이제 액면 분할을 실제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매수 기회가 몰렸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들, 즉 우리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봤을 때 AI 부분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제한적이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경고했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방어군을 좀 전략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지지하는 형태를 나타났고, 대부분 섹터들은 사실 조정받을 때 AI만 조금 살아남았다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이틀째 한 7% 정도 이렇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장 끝났다, 뭐 버블장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은데, 요 근거는 제가 이 엔비디아의 차트와 또 하나 더 더불어서 이 XLK라고 하는 이 펀드 차트를 보시면 좀 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에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3%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시브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ETF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엔비디아를 채 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수익성을 추종을 하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너무 과잉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네. 매도 물량들이 또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난 20일 날 하락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 투자의 함정이다라고 좀 설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실제 이 해외에 있는 펀드들도 국내에 있는 뭐 엔비디아향 AI 투자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를 채 많이 사지도 못했습니다. 액면 분할한 이후에 거래일이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다 이제 패닉을 하는데 좀 비중을 늘리기에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17일에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S&P 500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였던 이 XLK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매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금요일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매수 걸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대량 물량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지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단기적인 변동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주목을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냐? 일단 26일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네, 하게 그렇죠. 됩니다만은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날아가겠죠? 자,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단순하게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좋다가 떨어지고요. 네.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잠깐 안 좋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말은 경쟁 구도에 쉽네요.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시장이 성장한 건 좋은데 얘가 잘 되는 건 원치 않아.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일시적인 좀 조정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는 우리가 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2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더 방점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우리가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때부터는 8단 HBM3가 이제 온기에 반응된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내두 수요 확대와 더불어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KB증권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려 12만 전자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거가 뭔가 보니까 이번에 아이폰 15가 잘 팔리면서 디스플레이 부분도 잘 팔렸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레거시,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수익성이 좀 많이 증대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반도체 쪽을 주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시장의 회복 국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동안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고금리 현상도 이어지고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심리가 개선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 PPI 지수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산업의 전환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자료를 네네. 발표했는데 이번에 R&D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8.7%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지금 1, 2, 3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위 10대 기업, 10대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R&D 투자를 늘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반도체 중에서 주요 대표 종목들도 잘 갔지만 우리가 장비주 혹은 부품주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신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간 주춤하고 있고 이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최근의 종목들 흐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줄지어서 이름 올려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는 BNK 투자증권이 영업이익을 또 다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연간 영업이익 역시나 높여 잡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증권가도 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8만 전자를 터치하자마자 매물을 지속적으로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8만 전자까지 올라섰는데 전거래일 개인의 매도세로 2%가량의 하락으로 8만 원 선을 딱 안착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한 주가의 모습이 어쨌든 반도체 대장주들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금요일장이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라선 가운데 DB금융투자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권가에선 처음으로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더욱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0분기 연속 적자인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 구조, 에너지 구조를 좀 재편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어제 추세만 봤을 때는 소폭 꺾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정말 급등락이 좀 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파운드리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목요일장 24%가량 급등한 뒤에 금요일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8%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 목요일과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패키징 관련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증권가 그리고 세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연초의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196%입니다. 전거래일 역시나 0.5% 상승하면서 18만 원에서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산업이 반도체 중소형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17%가량 급등을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중소형 개별주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전일 거래량이 강하게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뭐 대형 큰 종목들은 지표로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투자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건 소부장 쪽을 봐야 될 것 같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렌입니다. 사실 솔브렌. 이제 소재 쪽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였던 솔브렌이지만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의 마치 종합상사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 산업에 지금 발을 뻗고 있는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마진 제품 믹스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세대 HBM용 슬러리를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올해 이제 3월부터 해서 계속 이 부분들이 이제 주시가 되고 있었죠. 특히 이제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용 초상계 시가격 등 이제 영업이익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 부분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조 쪽,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다면은 이제는 직접 제조를 영위를 하고 있는 솔브레인을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한증권에서 낸드랑 디램 그리고 비메모리 등 그러니까 소재 공급 경쟁력이 부각된다라면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40만 원까지 지금 올려놓는 상황인데 사실 이 솔브레인이 탄력을 좀 받으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제조 가격 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비롯한 뭐 PPI 지수 이런 지수들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됐을 때면은 오히려 이제 폭등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내가 솔브레인은 조금 그렇다, 아직까지 내가 좀 지수사 쪽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면은 일단 그 솔브레인 홀딩스의 전액 자회사니까 솔브레인 네트워크스가 이번에 또 1,500억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쪽도 당연히 전액이 들어가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형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까지도 우리가 좀 공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입맛에 따라 좀 차이는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솔브레인, 만약에 2차 전지 쪽도 내가 아직까지 놓치진 않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근데 뭐 수급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은 잘 안 붙어요. 괜찮을까요? 사실 이 수급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 보유율이 32%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않다 보니까 더 들어올 사람이 이제 사실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초 대비하면은 연초에 그래도 29%에서 4% 정도 이렇게 지분이 늘어났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수급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사실 테크놀로지? 주가로 치면 3월 8일이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번에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 어드밴스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번에 ADP 600, 그러니까 자체 차세대 설계 플랫폼을 지금 이번에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미국향 이제 수주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야욕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 암사랑 계속 이제 게이트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협력하는 것을 지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3월 달에 좀 부각이 좀 강하게 됐던 거고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면은 연초 대비 주가랑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35,000원 선까지는 올려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최근 뭐 주가는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아요. 자, AD 테크놀로지까지 봤고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신립석 소장님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뭐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장비 봐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그 소재 단으로 미리 가 있다가 온기가 오지 않아가지고 후회를 하는. 지금 사실 제가 PSK 홀딩스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이격은 지금 상당한데 한미 반도체도 초반에 기술적 이격이 상당해 보여서 안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대여섯 배를 더 가버리면서 그렇죠. 정말 그냥 눈물의 어떤 저기가 돼버렸는데 PSK 홀딩스도 지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그런가요? 뭐 제2 한미 반도체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이격은 상당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장비 부분을 마냥 놓치고 소재 부품 단에만 가 있으면은 후회할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장비 부품 소재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노트북이 팔렸다 잘 팔렸다 안 팔렸다 이거에 따라 가는 그 부분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AI라는 게 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장비가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한 크리티컬한 장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장단이 뭐 예를 들어 딴딴딴이었으면은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박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놓치고 뒷부분에 먼저 가 있으면 너무 빠른 박자가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거기에 온기가 미쳐서 지금 뜨거운 게 느껴질 정도가 돼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소재 부품 단으로 미리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놓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너무 빠른 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쪽은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 끗 차예요. 솔브레인 홀딩스를 택하신 분은 솔브레인을 택하신 분보다 이름은 똑같은데
너무 온도 수익률 차가 차이가 너무 크죠. 크거든요. 예. 솔브레인 홀딩스는 장비고 솔브레인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반도체라는 섹터를 맞췄어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예요. 뭐 여기까지 안 가도 사실 삼성을 더 택했냐, SK 하이닉스를 그쵸. 택했냐에서 벌써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비를 놓칠 수는 없다. 끝. 네, 뭐 알겠습니다. 자, BSK 홀딩스. 결국에는 지난주부터 계속 신리스퍼 소장은 장비를 봐야 된다. 장비의 타이밍이 지금 적기다라는 의견 계속 주고 계세요. PSK 홀딩스 뭐 어쨌든 5월 들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저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PSK 홀딩스까지 장비주,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포착을 해봤고 이번에는 신입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두 번째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용 의료기기 3대장인 제이스 메디칼의 공개 매수가 진행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 피어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판매가 확대돼서 업종의 주가가 최대 30%가량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업종은 2분기가 통상 성수기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기대감이 더 지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립섭 소장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주가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가는 거에 올라타야 됩니까?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고 그렇죠. 일단 그 얼굴을 가꾸는 거에서 화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이 시술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용기를 더 내면 수술이거든요. 수술은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쵸. 피를 많이 보는 거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안면 윤곽술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중에 시술, 뭐 보톡스나. 보톡스 필러는 많이 있었는데 보톡스 필러는 주사 바늘이 직접 찔러서 들어가는 침습이고요. 요즘은 비침습이라고 들어가지 않는 비침습 시술이 유행하죠. 거기에 뭐 방식이 고주파냐, 초음파냐, 레이저냐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많이 불어오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레이저 의료기기의 대표 주자는 루트로닉이었거든요. 네. 근데 루트로닉을 치면 안 나옵니다. 상업펀드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쵸. 상장 폐지를 가져갔죠. 시켜버렸어요. 상업펀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상장회사 싫다 이거예요. 상장회사 하면은 맨날 주주한테 눈치 보고 뭐 보고도 해야 되고 공지해야 이러니까 되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저 대표 의료기기 루트로닉은 나갔고 거기다 이번에는 또 프랑스 사모펀드 아키메드라는 곳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공개 매수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초소형 레이저 의료 및 미용기기 제조업체 라메디텍이 17일 일주일 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어요.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했을 때 6월 5일과 7일 날 일반 공모 청약을 했는데 2,14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과 5조 5,6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집됐어요. 네. 돈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남은 돈이. 네. 그리고 일반 청약이 이틀 전에 이틀을 걸쳐서 보통 있고 그 전에 공모가를 결정하는 거는 그쵸. 기관을 기관 모아놓고 수요. 수요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해요. 근데 공모가 희망 밴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1,400원에서 12,700원 정도를 우리 타겟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결정해줘 네.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상장하기 전 지금 기업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화장품에서 K의료기기로 넘어가는 요 시장의 흐름에 불을 덧붙는 이런 이슈들이 팡팡 터지고 있죠. 네. 자, 근데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이거 분석하니까 VC들이 그냥 상장하고 바로 자금 빨리빨리 회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야기인 것처럼 상업펀드들이 또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또 이런 식으로 사고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안 좋게 굉장히 다루는 유튜버도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모펀드가 뭐 주가가 잠깐 오르고 이제 뭐 원하는 가격에 팔아주는 거는 사주는 건 좋아요. 그쵸. 옛날에 맘스터치도 그랬잖아요. 그냥 맘스터치가 하도 계모의 손길 하면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래서 그 가맹점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이벤트도 하고 했지만 네. 이걸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맨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냥 귀찮은 거죠.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갈 때 이 정도 가격에 사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고 투명하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비상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쵸. 모두 엄청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미국처럼.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상장에서는 그냥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팔 때 다 세금을 그쵸. 내세요. 수수료 말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 주주들한테 불리한데 사모펀드한테 좋죠. 빨리 그냥 눈치 안 보고 편하니까. 성장시켜가지고 빨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도 손을 대고 있어서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랬어요. 그랬죠. 미용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치과 의료기기인데 걔도 상폐를 시켜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럼 제이시스 메디카 클래시스까지 다 없어지면은 미용 의료기기 뭐 어떤 거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온갖 분치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그렇죠. 결혼식 날 거기에 속을 치면 안 되죠. 민낯이 뭔지를 알고 달려드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양면에 얼굴이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최근에 좋은 흐름이지만 그러면 주가 흐름 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고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흐름, 특히나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최근 꾸준하게 주가가 5만 원대로 레벨업한 다음에 5만 원을 웃도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사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인 볼류머가 미국 FDA 승인이 앞당겨지면서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내에 미국 유통사들과 협력하기 위해 두 곳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확인되고 있고요. 제이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60원대, 그리고 최근에 비침습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반등을 하고 있는 침습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휴젤과 메디톡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보톡스 균주와 관련된 분쟁이 나왔었는데 지난 11일쯤이었죠. 관련해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전거래일에도 6%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그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주춤했다가 인도네시아로 필러 제품을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 저점을 딛고 6%가량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습 관련 기업들이 비침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 디바이스 관련 기업인 APR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를 보시게 되면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증권가에서는 50만 원을 웃도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홈 디바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돈이 되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나 VC 쪽에서도 빠르게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욕심쟁이처럼 안정적인데도 수익을 잘 주는 그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클래시스 가셔야죠. 무조건이에요? 2017년에 클래시스 가격이 2,760원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56,900원. 그렇죠. 물론 이게 뭐 계속 간다는 100%의 보장은 없으나 그동안 계단식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거. 송파구 문정동 사시는 분은 거기에 공장이 계속 증설되는 소식을 보시면서 그쵸.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눈으로도 볼 수 있죠. 수출 데이터 확인하는 곳에 들어가서 문정동에서 미용 의료기 수출된 건수를 그쵸, 확인하시면 그쵸. 돼요. 네. 거기. 나중에 뭐 시간 있으면 방법 알려드릴 텐데. 좋아요. 어쨌든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침습의 대명사는 필러 보톡스. 그 바늘로 찌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속으로.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건 엘러간의 보톡스죠. 엘러간의 보톡스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나 뭐 이게 이름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톡스 대명사로 얘기하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한 거는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미용 의료기기가 강한데 침습 부분의 메디톡스 무슨 대웅 뭐 이런 휴젤보다 비침습 부분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올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네. 그럼 우리가 비침습에서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그중에 이제 제일 잘 가는 건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에서는 이제 또 나뉘는데 초음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뭐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해서 하이프라고 이 지금 기술을 명명했는데 네.
하이프의 슈링크가 일단 저희 대표 아이템이고요. 네. 고주파로 하는 거는 볼류머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그 저기가 있죠. 당연히 기둥이 있었겠죠. 누굽니까? 여기에 울세라란 써마지라는 쌍벽이 있어요. 울세라가 초음파고 그 고주파로 하는 게 써마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 보톡스 필러, 침습에서는 보필러 그냥 합쳐서 이제 주름을 피고 바람을 넣는 걸 같이 하고 비침습에서는 울세라 써마지를 섞어서 울써마지로 이렇게 패키지로 팔아요. 그거에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이거를 좀 장벽을 뚫은 게 클래시스죠. 그래서 슈링크랑 볼류머에서 뭐 지금 뭐 볼륨머, 볼링머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게 쌍두마차입니다. 그리고 슈링크 유니버스란 거는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죠? 뭐냐면 슈링크 유니버스 전에 거는 도트로 점으로 딱딱딱 찍어요. 우리가 300샷, 500샷, 1000샷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맞는 거예요. 점으로 300번을 때리는 거고 1000은 1000번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점으로 찍으면 여러분 사인펜으로 종이를 찍어보세요. 그럼 점 사이와 점 사이를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남는 구간이 있어요. 유니버스는 선도 돼요. 리니어. 그래서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똑같이 300샷을 하더라도 리니어가 있으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죠. 그럼 의사분들은 환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미용의료기기는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고. 소모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것이죠. 그리고 볼륨어는 고주파로 하는 건데 이게 양쪽이 저희가 기전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패키지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델들은 다 비싼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수혜 씨도 그렇고 지금 이 김수현 씨를 볼륨어의 모델로 쓰는데 썼죠. 이거를 감안하고라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 클래시스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송파구 문정동에서 브라질로 의료기가 수출된 건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매달. 이 실적은 분기마다 3분기마다 나오지만 그 수출 데이터는 한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을 꽉 잡고 있는데 여기는 슈링크 유니버스가 꽉 잡고 있는데 볼륨어를 FDA 허가를 4월 달에 미국을 받았어요. 그쵸. 미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브라질에 비해서도 4-5배가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울세라 써마지가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죠. 그 시장을 이제 뚫고 들어가야죠. 뭘로? 아까 시간이 더 짧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카트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의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환자의 선택폭이 넓다. 그렇죠. 이게 뭐가 틀리냐면은 이게 틀려. 뭐 가벼운 데부터 그 두꺼운 데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팁이라고요. 앞에 붙이는 거. 그 핸드피스에 붙이는 팁이 훨씬 더 울세라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써마지보다. 소모품도 더 많이 네. 팔 수 있다. 좋습니다. 클래시스를 넘버원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시고 계세요? 클래시스를 제가 놓쳤으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네, 그러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이오 쪽으로만 계속 이제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지난 1월 8일자에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월 8일자에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이제 상승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이제 출시했던 이 마데카 프레임이 1년 만에 뭐 매출을 200억 달성했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동국제약이 2015년도에 센텔리안 24와 함께 이제 마데카 크림 출시를 했었고요. 이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용기기 마데카 프레임을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선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5월에는 또 이제 중소형 가전업체 개발 및 생산업체인 위드닉스를 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봤을 때 이 동국제약이 이제 그러니까 뷰티 쪽의 공략을 계속 지금 탄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성장세가 좀 굉장히 좀 탄력이 높은데 매출 기여도가 이제 2019년도 26%에서 2023년 되니까 32.5%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매출 규모도 굉장히 탄탄하게 늘어났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제 동국제약이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데카솔로만 기억되던 동국제약이 이제는 뷰티 시장에서의 강자로 또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주목을 해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약을 포함해서 대형 제약사들도 요즘 뭐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마데카에서 이야기하는 대웅제약에서도 뭐 후시딘이라고 해서 이런 화장품들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 화장품까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서 제약주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진영 세영훈 차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작하기 앞서 전일 금요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량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면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PMI 지표에서 예상치보다 좀 높은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켰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들,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퀄컴 같은 마이크론 같은 등의 테크 기업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이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2,800선에 좀 다다르는 모습들을 보였고 돌파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오늘 시장까지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390원을 좀 돌파하면서 1,400원에 다다랐다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실 때 외국인 수급들을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별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게 된다라면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특히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던 음식료 쪽이라든가 화장품 쪽에서는 대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일시적인 좀 노이즈는 있으나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대한해운에 대해서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이슈와 실적이 좀 두 가지가 좀 병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주말 사이에 예멘 후티군이 홍해 화물선에서 두 척을 공격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밝혀지면서 해운 운임 관련된 종목군들의 오늘 좀 이슈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동량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VLCC 내척에 대한 매각이 좀 이루어지면서 LNG 사업 쪽으로 좀 선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점을 좀 감안하신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좀 눌림 목자리를 이용하셔서 이번 주 좀 모아가신 후에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외국인 수급들이 될 것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외국인의 매도폭이 크지 않고 환율이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을 비롯한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 좀 시장은 좀 혼조세 보합권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2,800선을 앞둔 상황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세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6월의 마지막 주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주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경기 지표 둔화에 대한 지표들,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했고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3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변수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 코스피
2,800선을 좀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나 전망치들이 또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들으셨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1,380원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약간의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하나씩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고은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은 개장전 탑3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가장 먼저는 지난주 섹터 쪽에서 강했던 섹터를 봤었을 때 수출주에 대한 부각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번에 20일까지의 수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해당되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역시나 월말까지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은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환율 효과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원화 약세가 오히려 수출주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들까지 이끌어냈을 때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 충분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실적과 함께 나오는 흐름들 역시나 7월달 실적 시즌에서도 충분히 부각받겠다는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 체크하고 계속 꾸준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쪽인데요. 일단 반도체 쪽 관련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몇몇 종목들을 HBM 쪽은 좋은데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낙폭이 거의 추풍낙엽처럼 흔들려 버렸습니다.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부진하게 그리고 또 소외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숫자가 찍히겠느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큰 모습들 쪽이긴 하고요. 게다가 또 수급적인 위축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섹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정리하고 아니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매도가 되는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소외가 좀 심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 시에는 가격 메리트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출 데이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 대표적인 게 이번 20일까지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켓 쪽이나 뭐 SIC 링 이런 쪽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변화 계속 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마지막으로는 주요 이벤트들이 또 뭉쳐 있습니다. 6월 말이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특히 2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국내 업체들,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실적들도 같이 가늠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미세한 또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지지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섹터 흐름들도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쪽들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또 28일 날은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충분히 떨어진 물가와 그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할 수 있을지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었던 수출 관련 기업들 2분기 실적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 수출이 잘 나오는 소켓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벤트 몇 가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좀 들고 오셨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금일 그 전력수급 대책 기간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산자부가 이제 금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여기에 이러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이벤트가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전력 설비 쪽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달 그 1일부터 20일까지 변압기
수입 중대형 쪽의 수출이 전년 기간 대비 133%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전력 설비주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고환율에 따른 부분들까지 좀 같이 파악을 해본다 하면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 거래일 때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하나오션과 DS단석의 보호예수가 해제됐습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됐는데 특히 이제 하나오션 쪽을 좀 보게 된다 하면은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수출입은행 쪽에 514만 주에 대해서 보호 예수가 좀 만료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수출입 은행이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도 물량도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입니다. 그러니까 HMM의 경우에는 한은과 그 해진공에 대해서 2천억 규모의 그 CB 주식 전환 청구가 좀 청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2천억 원 규모의 그 HM의 영구 전환 사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게 신주는 다음 달 그 7월 15일 때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셨을 때는 이게 영구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는 해운주의 해운 운임 때문에 상승 지속적인 흐름들을 좀 일부 보여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영구채에 따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HMM이든 해운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방에 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CB 전환 관련된 HMM이나 뭐 보호예수 해제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오늘 변동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살펴봐야 되겠고, 일단은 양시장은 좀 엇갈리면서 오늘 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가 좀 혼조된 양상인데, 그러면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시장 주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발 상황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이 거래일 동안 3%가량씩 빠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흐름이 다소 좋지 않게 출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금 탄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0.3%가량 하락하면서 2,774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특히나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좀 약세를 그릴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853포인트 선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 기업, 특히나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 출발하면서 결국에는 8만 원 선 다시금 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배터리가 유럽에서 지금 개최가 된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0.7%가량의 상승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5%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7조가량을 쏟아낸 메타플랜트가 미국에 지금 배제가 됐다,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8만 전자 받쳐주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흐름 살펴보시면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한 걸음 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기아 역시나 1.4%가량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17만 7,900원 선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저 PBR 관련 기업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0.3%, 에코프로도 0.7%가량의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도 힘을 내주면서 1.9%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5조를 지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엔캔 같은 경우에도 0.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권 10위까지 흐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갑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스타트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미국에서 PCA 물가지수와 관련된 이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 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일단은 지난주에 잠시 2,800선 위로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다시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단번에 돌파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침을 겪고 나서 어쨌든 레벨업 시킬 수 있을지, 지수가 랩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수준 79,8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0.2%대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3%대 하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한미반도체도 역시 1%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0.4% 가까이 하락하면서 2,774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은 적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으로 850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852포인트 선에서 주가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90원대로 출발하면서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는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장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조금 아쉬운 시작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내리면서 2,77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형주가 조금 더 깊게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개장을 하고 나니까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조금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관련 기업들을 확인해 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높여잡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엔비디아 약재 그리고 마이크론의 하락이 시장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1%가량 하락, SK하이닉스도 2% 이상의 내림세로 좀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한 종목이 많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1%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견조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함께 좀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최대 조달 기관과 입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때 허주마라던가 램시마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좀 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밀리고 있고요. 저 PBR 금융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LG전자가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에코프로가 기술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온 배터리라고 불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술 상용화에 대한 이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인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구하기 쉽다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자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고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웨임 1.1%가량 밀리고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에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전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조 9천억 원가량의 시가총액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15조 돌파를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옵니다. 2.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천당 제약과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5% 가까운 4.4%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상위단에서는 제약 바이오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해 관련 기업인 엔캠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 이후에 힘을 잘 못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4%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 부진한 가운데 게임조 최근의 흐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전거래에서 오늘도 2%가량 상승하면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그래도 버텨내주고 있는 힘을 내주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1%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도 0.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되더라도 0.9%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업종 상위 4위에 랭크를 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은 오늘도 시장 대비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현저하게 많은 상황이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출발보다 낙폭이 조금은 깊어졌습니다. 코스피가 0.4%대, 코스닥도 0.2% 가까이 하락세. 수급 상황을 보면은 그대로 여실히 느끼실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60억 원 넘게, 기관은 25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개인만이 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7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하다 보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이러면서 0.5%대까지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 오늘 1,390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서 1,391원대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뭐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시장도 오늘 0.37%, 니케이 시장이 0.37%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대응하고 이번 주에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약하게 출발했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잘 안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 봤었을 때 2,770선 이 자리가 지난 갭을 메꾸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권 되게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이 벌써 5,000개 이상 시작한 지 7분 됐는데 5,000개 이상 매도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매도 압박들이 좀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단은 현물보다는 선물 매도에 대한 변화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업종별 섹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약한 모습들인데 네. 그밖에 유통주나 전기가스 업종 특히 동해 석유가스 관련된 섹터들이 좀 있는 쪽이죠. 이쪽들만 강하고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쪽을 보여주고 있는 화학, 기계, 건설 이런 쪽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더 약하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시장이 안 되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겁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종미 소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시장이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상태를 좀 보니까는 선물을 좀 아까도 대표님께서 많이 판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쪽에 굉장히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환율이 지금 1,391원입니다.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이면은 저번 주 금요일 때처럼 그렇게 환율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고환율 관련된 그 섹터들이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막 수산과 관련된 수산 또한 이제 김밥 관련된 종목이죠. 그쪽에서도 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그 고환율적인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결국 2분기 때 실적에 반영받을 만한 기업들의 경우 화장품이든 음식료 업종은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약간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흐르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개별주적인 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단기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좀 흐름을 잡고 계속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흐름들이 이어진다 하면은 계속 좀 그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지금은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소멸세 그 흐름들을 보니까 운수 장비와 그 전기가스업, 그 의료 정밀 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저 유통업과 기계, 음식료 업종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운수 창고나 운수 쪽과 지금 음식료 업종으로 좀 지금은 포커스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 쪽에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 쪽과 그 기관의 제약 쪽으로 좀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91원대까지 계속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유로화 약세 여기에 달러가 강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까지 움직이면서 오늘 1,390원대 어쨌든 수출이나 이 환율,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코멘트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관심도가 높은 섹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비슷한 비율로 좀 검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전선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섹터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 운하가 막히면서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업종별 상승률을 확인했을 때 조선업이 업종별 상승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관돼서 해운 업종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1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3,000선을 지속적으로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해운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방산에 대한 검색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금 새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보와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방산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가운데서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 그 가운데서도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종목입니다. 한중 NCS가 32%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ESS 관련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3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현재 구간 공모가 대비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새내기 주가 사실 뭐 세 자릿대 상승까지 이어졌던 것을 비교한다면 상승폭이 막 크게 눈에 띄게 너무 높은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는 많은 매기세가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나전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 곧바로 상한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의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어 인천이 선정이 됐죠. 근데 이 에어 인천의 최대 주주가 인화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 관련 기업이죠. 오늘 2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 방송법인인 캐리TV가 LG 헬로비전을 운영하는 어린이 TV 채널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패널의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14%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GS글로벌, GS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대왕고래와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주목받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시세 여전히 끌고 가면서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JK 역시나 1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뇌졸중과 관련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JLK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뇌졸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관련 모멘텀 엮이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관련 수혜주인 파세코 역시나 오늘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섹터별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GS글로벌이 압도적인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강하게 끌고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면서 매기세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지금 강한 빨간불을 그리면서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습니다. 재룡산업이 4.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DR텍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DR텍 같은 경우에는 간접 방식의 3차원 만모 그래픽, 유방 촬영술과 관련된 그러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이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해운 그리고 전력기계와 같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이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뽑는 오늘 개장 초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낙폭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서의 수출이나 수주와 호조가 보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동해 가스 시추 관련된 수혜주로 대장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4% 넘게 상승세.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LNG 운송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3% 넘게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 지금 8만 1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시는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자 어떻게 저희가 이끌어가야 될까요? 네, 반도체 쪽은 아니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눈길이 가는 쪽은 건강 기능성 식품 관련된 종목인 것 네. 같습니다. 건기식도 식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노바렉스라는 종목의 움직임들이 일단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현재 6% 이상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특히 제2의 식품주다라는 관점과 함께 관련된 회사들 대부분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30% 이상, 많게는 거의 70%까지 되다 보니까 수출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식품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실적 흐름들은 생각보다 좀 위축이 돼 있는데 2분기부터 이런 변화가 그대로 또 안고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도 한 번쯤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시장에서 강한 섹터로 움직이는 쪽 중에 하나가 조선 쪽입니다. 오늘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조선주
현재 시장과 다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무거운 모습들 대비해서 선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4%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점권을 시도를 한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진출까지 그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죠. 이쪽까지도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역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또 국방 관련된 쪽의 MRO 쪽을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주가도 우상향 패턴들로 맞춰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 속도가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되는 시세 흐름들 체크하면서 조선업종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나올 수 있는 큰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포함한 조선주들의 흐름도 하반기까지 한번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하락하는 종목이 좀 늘어나네요. 예, 일단 저는 상승한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GS 글로벌이라고 해서 지금 한 1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그 산자부에서 진행을 했던 그 내용들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이 이제 GS 에너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제 GS가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참여를 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대한거래와 관련된 건데 GS 글로벌까지 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GS 글로벌의 경우에는 이제 종합 상사다 보니까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흐름들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준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4,000원 이상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대왕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7월 이후로부터 계속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12월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그 숲입니다. 숲.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파리 올림픽과 관련된 수혜로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온 점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아마 13만 원대까지는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3만 원대 조정도 나올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향후에 해외 쪽에 확대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내용들보다는 지금은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릭스입니다. 이 올릭스는 지금 마이너스 21%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황반변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의 참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난 19일에 13,677원에 우선주 보통주로 좀 추가 전환을 하면서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24일로 상장이면은 오늘이거든요. 오늘인데 사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네. 권리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그 보통주로 좀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봤을 땐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 그리고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반도체, 2차 전지, 저 PBR 뭐 많은 종목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시장이 일단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제대로 지수가 탄력받아서 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철저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지표를 통해서 어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섹터 중심으로 계속 또 집중하면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압축하고 집중하는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이나 실적에 뒷받침되는 것들로 집중하자. 반종민 소장님은요? 예,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음식료와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를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수출주들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오늘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선발해보는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볼지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 펄어비스였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펄어비스, 중국 판호 발급 확대, 그리고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이런 흐름을 좀 타보자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매수가 아마 공략을 하셨다면 44,650원에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 5만 원으로 일단 눈높이를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 오늘도 과연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을까요?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펄어비스 좋네요. 3.47%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아마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6,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펄어비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가 좋은 양질의 종목, 오늘 잘 달릴 수 있을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빙그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요즘 너무나 좋으니까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빙그레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본격적인 그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내수 시장의 매출 성장 그리고 해외 시장의 매출 성장으로 2분기 역시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무더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해외 사업, 특히 그 아이스크림 빙과류 쪽에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상품 중에 주력 제품인 바나나 맛 우유 역시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런 실적 견인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14% 정도를 차지했지만 2분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빙그레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류주들이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모습으로 빙그레 역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금일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7%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 기간에 매수가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기반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빙그레 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 가격 13만 원 설정하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빙그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 잘 달릴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 음식료 업종 관심 많으신 분들 빙그레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온에서는 한 주간 꼭 체크해야 될 글로벌 빅 이벤트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오늘 주간 증시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상반기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처음 나오는데 참 네. 시장 초반부터 불안불안하네요. 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증시 지금 2,800선 안착을 시도했다가 오늘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번 주 2,800 돌파 안착 가능합니까? 그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돌파하면은 결국에는 안착이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이제 네. 문제는 저희가 뭐 여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안착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름 구간에 7월, 8월, 9월 달까지는 코스피 2,800 넘어서 2,900도 저희가 보는 것도 무리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안착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주간 예상 레인지는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 2,740에서 2,840으로 거의 네. 그냥 그 100포인트 잡고서 레인지를 제가 좀 설정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상하단이 조금 막혀 있다라는 느낌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2,800 이상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2,800선 안착하기 위한 모멘텀들 어떤 걸 체크해야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난주만 봤을 때 연고점을 갱신했는데 사실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7월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7월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7월 달에도 대형주의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뭐 4월, 5월, 6월 초까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못 갔던 것도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나 네. 또 IT 업황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이러한 것들이 같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그 구간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수급의 주요 메인 주포들은 개인 말고도 기관들이 주된 주포 역할을 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닥으로 많이 몰려갔던 것도 그동안에도 삼성전자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팔고서 그 돈으로 그 코스닥을 옮겨간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7월 달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도 코스닥 종목도 팔고 다시 코스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외국인 같은 수급도 코스닥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코스피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포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은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7월 달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대응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7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소형주들은 언제쯤 좀 반응을 보일까요? 뭐 반대의 논리죠. 대형주들이 부진한 장, 대형주들이 부진한 장은 네. 매크로나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장인데 네. 그거는 저는 8월 달까지도 아닐 것 같고 네. 9월 달 중순부터 좀 넘어가야지 9월 FOMC 영향권과 미국의 대선 영향권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는 시기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다시 코스피에 비해서 그 대형주에 비해서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정도 됐을 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 사실 유가증권 시장이 2,800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 덕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상반기 역대급이라 할 만큼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7월에도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계속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네. 뭐 살짝 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외국인 수급은 적어도 뭐 3분기까지는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샀던 유인들을 보면은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중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글로벌 이제 달러와 약세가 조만간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졌는데 저는 그 요인들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최근에 6월달 이후로 저도 어제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살짝 반가웠던 게 네. 그 글로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뭐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전역으로 그
퍼트려서 들어가잖아요. 네. 6월 이후로 돈 제일 많이 들어온 아시아 국가가 한국입니다. 네, 이것만 놓고 봐도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증시 물리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잖아요. 네. 본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자본 차익이나 환차익이든 어떻게든 한국 증시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베팅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쏘는 거지 손해 보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5월 달에는 거의 코스피에서 3조 원 정도 매도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을 높이긴 했지만 6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있다는 점도 저는 뭐 여름 구간까지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수급상의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온 총액 자체로 보면 들어온 게 많이 들어온 네. 게 많은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9년 32조 원, 2010년 23조 원 다음으로 높긴 해요. 네. 근데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뭐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09년, 2010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랑 지금이랑 다분히 차이가 많이 네, 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 수급 점점 목에 찬다? 이거 조만간 팔지 않을까? 이 우려가 들법하지만 데이터를 놓고서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그 우려는 조금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적인 부분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통화스와프나 이런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달러가 더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럼 지금의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 안 좋고 코스피 안 좋고 한국 실적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환율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무역 수지 적자나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망가져서 나타내는 그 기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강달러 현상 그 자체. 이거는 달리 말해서 유로화도 약세가 되고 엔화도 약세가 되고 스위스 프랑도 약세가 되고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 다른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만들어낸 고환율인 만큼 지금의 환율은 저희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달리 말해서 네.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이고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들 중앙은행들이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또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쵸. 이야기 나오고.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본인이 독립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선진국 다른 중앙은행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동료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뭐 연준 점도표상 금리 인하 1회 제시해서 올해 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할 거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저는 2회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으로 2회 이상이니까 2회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연준에 또 주목하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체크해볼 경제 지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뭐 가장 중요한 네. 게 뭐 PC 물가랑 그다음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네. 그 저희가 사실 그 5월달 소비자 물가 그 6월 FOMC 전에 발표됐던 5월달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이제 5월달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시장은 확인을 했어요. 반겼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6월달 FOMC 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5월 소비자 물가값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긴가민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긴가민가에 일종의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게 저는 5월달 PCE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상으로도 4월달에 비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하락 경로로 복귀한다라는 전망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PCE 물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달러화 강세 현상이 완화가 되거나 혹은 금리가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되는 거 이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제 지표를 계속 보게 되면요. 네. 중간중간에 튀는 구간도 발생을 하고 네. 그 제조업 PMI 같은 것도 그쵸. 시장 예상치 웃도면서 또 경기 확장에 들어갔다 또 미국 경기 괜찮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PC가 지금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높게 나오면 또 시장 충격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싶기도 있긴 하고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PC가 이번에 높게 나올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의 뭐 0.1%포인트 상회에서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네. 지금 5월달 PC 물가값이 2.8%인데 컨센이 2.6%입니다. 2.8%대 이하에서만 찍혀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우리가 6월달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연준에서 제시한 이제 인플레이션 모델상 보면은 6월달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값이 네. 3.1로 나오고 그다음에 코어 값이 3.4에서 3.5%대로 나와요. 물가는 6월달로 내려간다라는 것들을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반영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이 놓고 보시면은 행여나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래 한 번 맞고 6월달 거 어차피 내려가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추세적으로 물가가 안정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또 미국이 실적 시즌이 끝났긴 했지만 지금 드문드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쵸. 있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실적 발표 기업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이크론과 페덱스 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 네. 먼저 페덱스를 말씀을 드리면 페덱스는 전 세계 최대 물류 업체니까 네. 이 물류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전 세계 물동량들이 감소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경기 부진과 관련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네. 페덱스 실적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2,800 안착과 관련된 마이크론의 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7월달 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애널리스트들,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도 지금부터 프리뷰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뷰 시즌에 반영할 재료들이 바로 마이크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실적에서 가이던스랑 향후 업황들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이나 SK의 프리뷰가 변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이크론 바로 전날에 페덱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매크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 첫 토론. 그렇죠. 네, 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걸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란 정책의 공약상 충돌하는 요인들이 섹터들이 다분히 네, 있잖아요. 뭐 맞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쪽도 AI 쪽도 네.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1%포인트 차이로 맞아요.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지율의 변화가 교체가 된다라면은 섹터 단에서도 좀 그 주가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된 그 미국 정치권들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국내 섹터들의 영향도 그 섹터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마이크론과 함께 이번에 그 대선 토론회가 이번 주랑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이벤트랑 함께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뭐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반도체 얘기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이제 업황 개선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계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20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기계는 그 안에 전력기기들이 같이 있으니까 AI 생태계에서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인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산비디아 이야기 나오면서 삼양식품 주가도 워낙 좋게 나오는데 네. 이것도 결국에는 단순히 리레이팅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찝는 종목들 반도체, 기계, 음식료 이것들은 실적 모멘텀에서 기반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신재생, 미국의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정책 공약상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통 분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들도 한번 테마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PC 물가 확인하고 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동안의 금리 상승의 대표 피해주였던 이 해당 업종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개의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정말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삼성이나 SK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 역시나 하반기 전략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좀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뭐 그 재계 쪽의 평가를 함부로 하기는 네. 어렵지만 저는 뭐 눈여겨 보이는 부분은 네. 하반기 때 이제 예상 환율을 또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올해 작년 연말에 2024년도 예상 평균 환율 레인지를 설정했을 텐데 그거 최근에 고환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수출업종들, 자동차, 반도체, 뭐 기계, 뭐 가전, 철강 이런 수출업종들의 실적 추정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환율 변화, 그 예상 환율 변화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부분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도 좀 봐야 될 투자 포인트 있으면 어떤 게 아무래도 있을까요? 이제 그 대기업 그 반도체 주요 대기업들이 네. 이제 캐펙스를 투자를 얼마나 더 할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뭐 늘리는 것들이 확인되고 네.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지도 이번에 경영적 회의를 통해서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은 반도체 소부장주에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기에도 주목을 해보시면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한정현 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상반기 마무리와 함께 다가올 7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 대외적인 여건 속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2,800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황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장한 지 45분 정도 지났는데 앞서서 뭐 한재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지만 확실히 코스피 장세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약보합권 수준까지 좀 만회하는데 코스닥이 좀 아쉽네요. 자, 남은 시간 또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지난주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조정에 대한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7%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특히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지수 전체적으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역시 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390원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원달러에 대한 부담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현선물 쪽에서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역시나 비슷한 상황 이어질까요? 네, 환율이 크게 등락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1,930원, 지금 1,400원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의 유입은 그렇게 좀 자유롭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대형 섹터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방산 섹터 그리고 지금 장 시작에서 지금 40분대로 넘어가면서는 또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주에 하나 시스템과 함께
필리핀 조선소, 미국에 있는 필리핀 조선소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엔진, 기자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 나타내고요. 조선업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약간의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대형주들의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알테오젠, HLB, 이가켄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약간의 순환매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형주들이 만약에 수익 구조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7월부터는 또 2분기 실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차익 실현과 함께 현금 확보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는 포트에 대한 변경을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